여러분,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 어머니의 이름이 며느리 휴대폰 속에서는 똥덩어리였습니다. 손주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보니 몸이 저절로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른 새벽이 제일 편안합니다.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올해 65, 정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싶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하지만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손주 미나가 일찍 일어나면 배가 고프다고 칭얼댈 테고 아들 정호는 아침마다 급하게 나가려고 바둥거리죠. 며느리 윤지영은 늘 피곤하다며 늦잠을 자니까 결국 제가 다 챙겨야 합니다.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12월 찬 공기가 발목을 스치지만 익숙해요. 형광등을 켜자 하얀 불빛이 작은 부엌을 환하게 밝힙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내며 오늘 아침 메뉴를 생각해 봅니다. 미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줘야겠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란 6개를 꺼냅니다. 찬 계란을 손바닥에 굴리며 온도를 느껴보니 냉장고에서 막 나온 차가운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팬을 올려놓습니다. 파란 불꽃이 팬 바닥을 핥으며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져요. 계란을 하나씩 깨뜨리며 그릇에 담습니다. 탁탁 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지만 오히려 정겨워요. 마지막 계란을 깰 때 노른자가 터져서 살짝 아쉽지만 맛에는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소금을 조금 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 넣자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노란 거품이 올라옵니다. 주걱으로 가장자리부터 살살 젓다가 반쯤 익으면 돌돌 말아 올립니다. 이 일을 몇십 년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계란말이 모양이 예쁘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니 밥도 다 됐나 봅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쌀밥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주걱으로 밥을 살짝 뒤적여 보니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김치 냉장고에서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꺼내어 작은 접시에 담습니다. 어제 담근 무청 시래기국도 다시 한번 끓여야겠어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국을 저어가며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니까 집안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6시가 되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미나가 일어났나 봐요. 작고 폴짝폴짝한 발걸음 소리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할머니, 미나가 부엌 입구에 나타나며 제 다리를 끌어안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서 있는 모습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우리 미나 일찍 일어났네. 배고프지? 네. 할머니 뭐 만들어요? 미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시래기국이야. 미나가 방긋 웃으며 의자에 올라앉습니다. 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순간들이 하루의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7시가 되니 정호도 일어나서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며느리는 아직 방에서 나올 기미가 없어요. 늘 그래요. 미나 도시락도 제가 싸고 아침밥상도 제가 차리고 설거지도 제가 다 합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제가 이 일들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정우는 회사 일로 바쁘고 윤지영은 육아와 직장 일로 지쳐 있으니까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을 차리며 오늘도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언젠가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침상을 차리고 나니 정우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구두,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에요. 제 아들이지만 어느새 40이 된 어른이 되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정우가 자리에 앉으며 작게 인사를 건넵니다. 예의는 바른 편이에요. 하지만 그 인사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 정우의 표정에서 진짜 마음을 읽기가 어려워졌어요. 미나야, 빨리 먹어. 유치원 늦겠다. 정우가 시계를 보며 재촉하자 미나가 계란말이를 입에 가득 넣고 우물우물 씹습니다. 노란 계란 부스러기가 입가에 묻은 걸 보니 귀여워서 휴지로 닦아줍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할머니가 유치원까지 데려다 줄게. 그런데 정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오늘은 지영이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마침 방문이 열리며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파자마 바지에 두꺼운 가디건을 걸친 모습,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에는 잠이 덜 깬 표정이 역력해요. 하지만 손에는 어김없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지영이 인사는 하지만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SNS를 보는 건지 쇼핑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영아, 앉아서 밥 먹어. 제가 말하자 지영이 어정쩡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밥숟가락을 들고도 화면을 보느라 제대로 입에 넣지도 못합니다. 엄마, 여기 간장 좀 주세요. 정우가 계란말이에 간장을 찍어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간장 종지를 건네주는데 그 순간 미나가 시래기국을 흘렸어요. 어머, 윤지영이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국물이 테이블에 쏟아져서 휴대폰 쪽으로 흘러갈 뻔했거든요. 휴대폰만 챙기고 정작 미나가 놀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괜찮니? 제가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서 테이블을 닦으며 미나를 달래주었어요. 미나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지영이가 한숨을 푹 쉬며 말합니다. 미나야, 조심히 먹어야지. 엄마 휴대폰 젖을 뻔했잖아. 미나보다 휴대폰이 더 소중한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참을 수밖에요. 테이블을 다 닦고 나서 제가 앉으려는데 지영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미나 데려다 주고 올게요. 밥은 다 먹었어? 네, 잘 먹었어요. 하지만 밥그릇을 보니 반도 안 먹었어요. 몇 숟가락 떠먹고 그만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시래기국도 한번 맛보지 않았고요. 정우도 급하게 밥을 마저 먹고 일어섭니다. 엄마, 먼저 가볼게요. 회사에서 일찍 오라고 해서요. 응, 조심히 다녀와. 정우가 나가고 윤지영도 미나와 함께 나가니까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은 테이블을 바라보니 허전해요. 아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다들 바쁘다며 후다닥 먹고 나가버렸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이 제가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맛있다는 말도 없고
그냥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해요. 특히 며느리는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제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요즘은 다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며 시큰둥하게 넘겨버려요. 어제도 그랬어요. 미나 옷에 흙이 묻었길래 제가 비법을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지영아, 흙 묻은 옷은 먼저 말려서 털어낸 다음에 세탁기에 넣어야 깨끗하게 빠져. 그랬더니 윤지영이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 네. 요즘은 다 세제가 좋아져서 그냥 넣어도 잘 빠져요. 그러면서 웃어 넘기더라고요. 마치 제가 구식 방법만 고집한다는 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찡하게 아팠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터득한 지혜들이 하나씩 쓸모없는 것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해요. 이 모든 일들을 매일 반복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와 마주쳤어요. 미나를 데리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제가 지영아, 미나 오늘 유치원에서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예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지영아라고 불러도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에휴 또 잔소리하려나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가 뭔가 말을 걸어도 대충 응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서 제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손주 돌봐주는 편리한 존재일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게 맞는 걸까요? 제 인생에서 진짜 제 시간은 언제쯤 올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일은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윤지영이 직장에서 일찍 들어와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늘 그렇듯이 말이에요. 미나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심심하다며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랑 놀아줘요. 미나가 윤지영의 팔을 잡아당기며 애교를 부렸지만 윤지영은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윤지영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엄지손가락은 쉴 새 없이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바빠. 조금만 기다려. 미나의 표정이 시무룩해지는 게 보였어요. 6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윤지영은 그런 미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미나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심심해요. 휴대폰 잠깐만 빌려줘요. 안 돼. 엄마가 중요한 일 하고 있어.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재빨리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갔어요. 미나야, 할머니가 그림책 읽어줄까?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엄마의 휴대폰이 보고 싶다며 떼를 썼어요. 윤지영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더니 휴대폰을 미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냥 잠깐만 봐. 깨트리지 말고. 미나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미나 옆에 앉아서 함께 봐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휴대폰을 만지면 이상한 걸 누를 수도 있으니까요. 미나가 게임 앱을 찾아보려고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카톡 알림이 떴어요. 화면 위쪽에 작은 말풍선이 나타나면서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발신자 이름이 똥덩어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은 오늘도 똥덩어리 덕에 편하다 크크 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지영에게 욕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똥덩어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이 윤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윤지영이 누군가와 나눈 대화에서 똥덩어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미나의 손을 살짝 잡고 그 알림을 터치했습니다. 그러자 카톡 대화창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대화 상대는 윤지영의 직장 동료인 것 같았어요. 이름은 수연 언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화창에서 제가 똥덩어리라고 저장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크롤을 위로 올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똥덩어리가 오늘도 아침 일찍 밥 해줬어. 크크. 똥덩어리 덕분에 미나 도시락도 안 싸도 되고. 진짜 편해. 똥덩어리가 다 해주니까. 똥덩어리는 청소도 알아서 하고. 키읔키읔키읔. 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미나가 있어서 겨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해주는 모든 일들이 지영에게는 그냥 똥덩어리가 해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보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당연한 것,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위로 스크롤해 보니 더 가슴 아픈 내용들이 나왔어요. 똥덩어리가 자꾸 옛날식으로 하라고 잔소리해서 짜증나. 똥덩어리 말은 다 무시해. 요즘 세상에 뭘 알겠어. 그냥 밥이나 해달라고 해. 크크크.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제가 이 집에서 3년 동안 정성껏 해온 모든 일들이 이런 식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니요. 미나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윤지영이 다가와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요. 미나야, 할머니한테 휴대폰 주지 마. 할머니는 휴대폰 잘 못 써. 윤지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봤거든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지러워서 소파에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윤지영이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그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제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똥덩어리라는 글자가 떠올랐고 윤지영과 동료의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겠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예요.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손주 돌봐주는 무료 가정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똥덩어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65년을 살아온 정혜윤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똥덩어리로 말이에요.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영이를 볼 때마다 똥덩어리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사람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정우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고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불고기, 시금치 나물, 도토리묵까지 정우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엄마, 오늘 상이 푸짐하네요. 정우가 반가워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지영이도 미나 손을 잡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신기하게도 지영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 휴대폰에서 본 똥덩어리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미나야, 할머니가 해주신 불고기 맛있지? 정우가 미나에게 물어보자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제가 해주는 걸 좋아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서글펐습니다. 미나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정우와 지영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우가 지영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지영은 정우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미나랑 놀이공원 갈까? 좋지.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들이 하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를 똥덩어리라고 부르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전혀 모르는 아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는 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서 제가 사라져도 아무도 진짜로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서 편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들을 꺼냈어요. 평생 조금씩 모은 비상금 통장, 남편 영수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사망보험금 통장, 그리고 급식조리사로 일하며 받은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까지. 통장을 펼쳐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어요.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모으기 시작한 돈이었는데 영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쓸 일이 없었거든요. 통장을 손에 쥐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돈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 작은 집 하나 얻고 조용히 제 시간을 보내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똥덩어리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거실에서 정우와 지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배제한 채 즐거워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 안에 넣으며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65이라는 나이가 늦은 건 아니라고. 아직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이제 몇 번 더 이런 아침을 준비하면 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란말이를 만들면서 문득 제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요리할 때는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이 손으로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정우와 지영, 그리고 미나가 아침을 먹으러 나왔을 때도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밥 맛있어요.
정호의 인사말이 예전 같지 않게 들렸어요. 이제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인사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영이도 여전히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마 또 동료들과 똥덩어리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곧 그 똥덩어리는 사라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제주도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월세로 살 수 있는 작은 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새로운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마시고 싶은 차 한 잔, 아무도 저를 똥덩어리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말이에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가족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가서 평소보다 비싼 재료들을 샀습니다. 한우 등심, 자연산 전복, 싱싱한 대게까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현금을 뽑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젊은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오후 내내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전복을 손질하고 대게를 삶고 한우를 양념에 재워 놓았어요. 평생 급식조리사로 일하며 익힌 솜씨를 총동원해서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끓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먹던 그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간장과 배, 양파를 넣고 오랫동안 조리니까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갔어요. 할머니,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미나가 부엌에 들어와서 신기한 듯 물어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했나 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을 거야. 미나가 방긋 웃으며 제 다리에 안겼어요. 이 아이와 이렇게 안고 있는 것도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후 6시쯤 되니까 정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자. 정우가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제가 이렇게 푸짐하게 차리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윤지영도 거실에 나와서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지. 아주 특별한 날이야.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윤지영이 살짝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7시에 드디어 상을 차렸어요. 큰 테이블에 갈비찜, 전복구이, 대게찜,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가득 올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푸짐한 상을 차린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와, 엄마. 이거 완전 호텔 뷔페 같은데요? 정우가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윤지영도 놀란 표정으로 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언제 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지영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왜 갑자기 이런 음식을 만들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자, 다들 앉아서 맛있게 먹어보자.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제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어요. 오늘이 이 식탁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건배할까요? 정우가 물컵을 들며 제안했어요. 모두가 컵을 들고 마주쳤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건배.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건배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모두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갈비찜 진짜 최고예요.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거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칭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휴대폰에서 본 똥덩어리 대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며칠 전 미나 휴대폰에서 봤던 그 화면을 캡처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제가 조용히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지영아, 너 휴대폰에 내 이름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정말? 제가 휴대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똥덩어리라는 이름과 함께 윤지영이 동료와 나눈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정우와 미나가 화면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아? 정우가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윤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 이름이 똥덩어리더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해주면 똥 치워주는 거냐? 청소를 해주면 똥 치워주는 거냐?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윤지영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말이에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지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윤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알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미나 돌봐주고, 그게 다 똥덩어리가 하는 일이었구나. 엄마. 정우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부로 너희 어미도 시어머니도 아니다. 이 집도 이미 내 손에서 떠났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집계약 해지 통보서는 이미 나갔어. 다음 주까지 이사 나가면 돼.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윤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정우와 윤지영이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 충격적인 저녁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우는 출근하기 전마다 제 방 문 앞에서 서성거렸고 윤지영은 제 앞에 나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 집 매매 계약 진행하고 싶어요. 아, 정혜윤 선생님. 빨리 결정하셨네요. 언제 계약서 작성하러 오실까요? 오늘 오전 중에 갈게요. 제가 살던 이 집은 남편 영수와 결혼하면서 장만한 곳이었어요. 4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직원이 물어봤어요. 매매 대금을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계좌이체로 받을게요. 가능한 한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잔금일 때 바로 이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집값이 3억 원 정도 나왔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억 원과 합치면 4억 원 정도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조용히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정우가 회사에서 급히 들어와 있었어요. 엄마, 정말 집을 파셨어요? 그래. 이미 계약했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이야기해서 해결할 게 뭐가 있어? 이미 3년 동안 난 똥덩어리였잖아. 엄마, 지영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잘못한 게 아니야. 진심이었어. 그 사람에게 난 정말로 똥덩어리였던 거야. 정우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을 때 윤지영이 미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윤지영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미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미나의 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찡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미나는 엄마 아빠랑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될 거야. 할머니는 안 가요? 할머니는 다른 곳에 가야 해. 미나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흔들릴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주도로 가져갈 짐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남편 영수의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으면서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가 함께 가자던 제주도에 혼자 가게 됐어.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저를 이해한다는 듯 따뜻해 보였어요. 은행에서는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예금을 모두 새 계좌로 옮기고 가족들이 알고 있던 기존 계좌는 모두 해지했어요. 고객님, 이렇게 많은 계좌를 한 번에 해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궁금해했지만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통신사에 가서 새로운 번호로 개통하고 기존 번호는 해지했어요. 가족들이 연락할 방법을 완전히 차단한 셈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주도행 배편을 예약했어요. 금요일 오후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차도 함께 가져가야 해서 카페리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제주도에 오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매표소 직원이 물어봤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2주요. 거기서 살 거예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제 방이 텅 비어 보였어요. 40년 동안 제 보금자리였던 이 방이 이제는 낯선 공간 같았습니다. 목요일 밤 마지막 저녁을 준비하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내일이면 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도 마지막이니까요. 간단히 김치찌개와 밥만 준비했어요. 더 이상 정성스럽게 차릴 이유도 없었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정우와 지영이 가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낸 탓에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우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래. 내일 제주도로 떠나.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나중에 연락할 수 있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그게 모두에게 좋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미나 방에 들어갔어요.
자고 있는 미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렴. 미나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방을 나왔어요. 금요일 아침 새벽 5시에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평생 습관이 된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위에 밥을 차리지 않을 거예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짐은 이미 차에 다 실어놨고 이제 출발만 하면 됐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차를 몰고 항구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평생 살았던 이 도시와 이제 작별하는 거구나 싶으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배에 차를 실고 객실로 올라갔을 때 제주도로 향하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란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배가 출항하면서 육지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와 함께 제 과거도 서서히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혜윤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었어요. 바다 위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구해둔 작은 원룸에 짐을 정리하고 나니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났어요.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이고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할 필요도 없고 청소할 집도 작고 돌볼 손주도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마을 복지관을 발견했어요. 제주시 노인복지관이라는 간판이 보였는데 왠지 들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로비가 꽤 넓고 깔끔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분인가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이번에 제주도로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여기 프로그램 안내서 보시고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두꺼운 안내 책자를 받아들고 로비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훑어봤어요. 요가, 한국무용, 서예,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건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이었습니다. 바리스타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뭘 하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설명을 읽어보니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평생 인스턴트 커피나 자판기 커피만 마셔봤는데 직접 커피를 만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바리스타 교육은 어떤 건가요? 접수 직원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매주 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커피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원두 볶기, 추출, 라떼, 아트까지 다양하게 배우실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더 차근차근 잘 배우시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처음으로 바리스타 교실에 참여했어요. 들어가 보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대여섯 명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젊은 남자 강사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박서준입니다.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는데 할머니 뻘 되는 저희들에게 존댓말로 정중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정혜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인사하자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 저도 정씨예요. 김영자라고 해요. 반가워요. 김영자 씨는 저와 동갑인 66살이었어요. 짧게 자른 파마머리에 화사한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눈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영자 씨가 친근하게 말해주니까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박서준 강사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커피 원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가 여러 가지 원두 봉지를 꺼내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아라비카, 로부스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듣다 보니 신기했습니다. 원두를 직접 만져보세요. 원두를 손에 쥐어보니 크기도 모양도 다 달랐어요. 냄새도 각각 달랐고요. 평생 그냥 커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직접 원두를 볶아보겠습니다. 박서준 강사가 작은 로스팅 머신을 가져왔어요. 생 원두를 넣고 열을 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색깔이 변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첫 번째 크랙 소리가 들리시나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정말 원두에서 작은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작은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영자 씨가 감탄사를 연발하자 다른 수강생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순수하게 즐거워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로스팅이 끝나고 커피를 직접 내려봤어요.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종이 필터에 원두 가루를 넣고 천천히 뜨거운 물을 부어내리는 거였어요. 물을 너무 빨리 부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부어주세요. 박서준 강사가 제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물이 한쪽으로만 쏠렸는데 몇 번 연습하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정혜은 씨, 정말 빨리 넣으시는군요. 손놀림이 좋으세요. 강사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평생 요리를 해서 그런지 손놀림은 익숙했나 봅니다. 드디어 제가 직접 내린 커피를 맛봤어요. 약간 쓴맛이 강했지만 시중에서 파는 커피와는 확연히 다른 맛이었어요. 뭔가 더 깊고 진한 맛이었달까요? 어때요? 맛이? 영자 씨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런데 신기해요. 제가 직접 만든 커피라니.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늘어요. 수업이 끝나고 영자 씨와 함께 복지관을 나왔어요. 혜윤 씨, 우리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 씨도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서 제주도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니 영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렇게 복지관도 다니고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미있어요. 혜윤 씨는 어떻게 제주도까지 오게 되셨어요? 저는 제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영자 씨가 제 대답에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각자 사연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시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오늘 오후에 마신 핸드드립 커피 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잘 내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언제부터인가 하루하루가 지루했는데 이제는 바리스타 수업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은 기대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라떼 아트를 배웠어요.
우유 거품을 만들어서 커피 위에 예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우유를 스티밍할 때는 온도가 중요해요. 60도에서 65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박서준 강사가 시연을 보여주는데 마치 마술 같았어요. 하얀 우유 거품으로 커피 위에 하트 모양을 그려 넣더라고요. 제가 따라 해보니 하트는커녕 그냥 점 하나만 찍혔어요. 영자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연습하면 늘어요. 박서준 강사가 격려해 주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제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영자 씨와 복지관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윤 씨는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글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 늦지 않았잖아요. 영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65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에서도 커피 연습을 했어요. 간단한 드립 도구를 사서 매일 아침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쓰거나 너무 신맛이 났지만 점점 제 취향에 맞는 맛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가르침을 주는 입장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 되니까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집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기 싫었지만 뭔가 느낌이 달라서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미숙이야. 제 여동생 정미숙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제 새 번호를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반가웠습니다. 미숙아, 어떻게 내 번호를 정우한테서 들었어? 내가 제주도로 갔다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 미숙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올 때 미숙이한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말하면 말릴 것 같아서 그랬어. 정우가 울면서 전화했어. 지영이 때문에 집을 나가셨다고,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가셨다고. 정우가 미숙이한테 연락했다는 게 의외였어요. 제가 집을 나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정우가 뭐라고 하던? 지영이가 회사에서 잘렸대. 그리고 정우도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하더라.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제 아들인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지영이는 한 달 전에 잘렸고 정우는 이번 주에 발령 통보 받았대. 집도 팔린 거 알지? 전세금으로 월세 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더라. 제가 집을 판 게 맞지만 그들이 어려워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우가 뭐라고 하던? 엄마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 사과하고 싶다고, 지영이도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안다고. 미숙이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혜윤아, 그래도 가족인데 정우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미숙아, 너는 몰라.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말이야. 알아, 지영이가 잘못한 거. 근데 미나는 무슨 죄야? 그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운다던데. 미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됐으니까요. 미나는 어때? 정우 말로는 말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 웃지도 않고 유치원에서도 혼자 있으려고 한다던데.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활발하고 밝았던 미나가 그렇게 변했다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미숙이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영이가 우울증 때문에 병원 다닌다던데 죄책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한다고 하더라.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미숙이가 다시 말했어요. 혜윤아, 그래도 한번 연락해봐. 정우가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몰라. 미숙아, 나도 힘들어.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래도 연락처는 주지 마. 제발 부탁이야. 미숙이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숙이가 해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지영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 정우가 좌천됐다는 것, 그리고 미나가 말수가 줄었다는 것까지. 특히 미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언니, 정훈의 집에 다녀왔어. 왜 거기까지 갔어? 미나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정말 상태가 안 좋더라. 미숙이의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어떻게? 미나가 많이 말랐어. 밥도 잘 안 먹고 할머니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본다더라. 정우도 수척해졌고 지영이는 아예 방에만 박혀 있고. 그리고 집이 정말 엉망이야.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빨래도 쌓여 있고 지영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더라. 제가 없으니까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겠죠. 지영이는 우울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정우는 회사 일로 바쁘고. 정우가 그러던데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안다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마 덕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 이제 와서 뭘. 혜윤아, 정말 한 번만 연락해줘. 미나라도 생각해서.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미숙아, 이건 인과응보야. 그동안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해. 그래도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나한테 했던 일이야. 똥덩어리라고 부르면서 비웃었던 일 말이야. 미숙이가 할 말을 잃고 침묵했어요. 미숙아, 나 이제 다른 인생 살고 있어. 바리스타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정말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어? 응.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도의 맑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똥덩어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자 씨는 저를 혜윤 씨라고 친근하게 불러주고 박서준 강사는 정혜윤 씨라고 정중하게 불러줍니다. 물론 미나가 보고 싶고 아들이 어려워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처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가족의 편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말이에요. 다음 날 바리스타 수업에 갔는데 영자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혜윤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 일 때문에 좀 신경 쓰였을 뿐이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영자 씨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을 망칠 필요는 없어요. 그날 수업에서는 특별히 집중해서 라떼 아트를 연습했어요. 여전히 하트 모양은 어려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정혜윤 씨, 오늘 우유 거품이 정말 부드럽네요. 많이 늘으셨어요. 박서준 강사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작은 성취감이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가족의 소식이 마음 아프긴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해요. 똥덩어리가 아닌 정혜윤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운명은 제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영자 씨와도 친해져서 가끔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제 새로운 삶이 점점 안정궤도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영자 씨와 함께 제주도 야시장에 가서 구경하고 늦게 돌아왔거든요. 11시쯤 되어서야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를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아마 잘못 누른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초인종이 계속 울리더니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쪽으로 다가가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더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문구멍으로 내다봤는데 어둠 속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누구라고 하세요? 제가 더 큰 소리로 물어보자 그때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예요. 정우예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우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모를 텐데 말이에요. 손이 떨리면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순간 고민됐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이요. 정우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을까요? 문을 열지 말까 하다가 결국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자 제 앞에 무너진 모습의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져서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우 뒤편에 윤지영과 미나가 서 있었어요. 윤지영도 정우 못지않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파마했던 머리는 뿌리가 자라서 지저분해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 말끔하게 입던 옷 대신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나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통통하고 발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많이 마르고 작아져 있었습니다. 큰 눈만 더 커 보였고 표정도 어둡고 침울했어요. 엄마. 정우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트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살 된 제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지영도 정우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해요. 윤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나오는 눈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제가 차갑게 물어보니까 정우가 대답했어요. 미숙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이모도 처음에는 안 알려주려고 하셨는데 미나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돌아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정우가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이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요. 엄마 없이는 정말 안 되겠어요. 이제 와서 뭘,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마 덕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우가 계속 말했어요. 집안일도 못하겠고, 미나 돌보는 것도 힘들고, 아무것도 제대로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윤지영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한 거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나온 말인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힘들어서 그런 말하는 거지? 상황이 나아지면 또 예전처럼 될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정말 달라졌어요. 정우야, 너한테 나는 뭐였어? 똥덩어리였잖아. 엄마, 그건 당신들에게 나는 편리한 도구였어.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손주 돌봐주는 무료 가정부였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윤지영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 돌아가. 그때 미나가 조용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작아진 몸으로 제 다리를 끌어안으며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 미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작고 힘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미나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왜 안 와요? 미나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됐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무릎을 굽혀서 미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미나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할머니가 늘 널 생각한다. 그럼 할머니 집에 와요. 미나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미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살아야 해. 미나는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돼.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미나가 제 목에 매달리며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나를 살짝 밀어내고 일어섰어요.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엄마, 제발. 정우가 또 애원했지만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제발이에요. 저희 살려주세요. 정우가 문에 손을 댔지만 저는 더 강하게 문을 밀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윤지영도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기대어 서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문 밖에서는 한동안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나의 작아진 모습과 간절했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우와 윤지영의 초라한 모습도 마음에 걸렸고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한번 용서해주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내다보니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밤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 가족이 찾아온 일로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저는 제주시내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이 좋다는 곳을 골라 예약을 잡았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신탁 설정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고 했더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법무법인 사무실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커다란 유리창으로 제주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윤 선생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김민수 변호사는 정중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제가 고령이라고 해서 대충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상담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유언장과 신탁 관련해서 문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재산이 얼마 정도 있고 손주에게 일정 부분을 남기고 싶지만 부모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 손주분을 위한 교육 신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손주분 명의로 신탁을 설정하면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산을 맡기면 수익자인 미나가 25살이 될 때까지 누구도 그 돈에 손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조건을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는 직접 교육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생활비는 일정 금액까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신탁 조건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미나를 위해 남긴 돈이 정호나 윤지영의 생활비나 빚 갚는데 사용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럼 제 재산 중 절반 정도를 손주명의 신탁으로 하고 싶어요. 조건은 25살이 될 때까지 교육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제가 생활하고 남는 부분은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싶었습니다. 일부는 제 노후 생활비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노인복지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기부하실 건가요? 제가 다니고 있는 제주시 노인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에 나눠서 기부하고 싶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말했어요. 그럼 유언장도 함께 작성하시는 게 좋겠네요. 신탁 설정과 기부 의사를 명확히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혹시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손주분께 신탁으로 남기시는 것과 기부하시는 것은 선생님의 고유한 권리예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제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서류 작성에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신탁계약서, 유언장, 기부약정서 등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김민수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미나양 신탁 설정 금액이 1억 원이네요. 꽤 큰 금액인데 이 정도면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대학원까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배우고 싶은 걸 마음껏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니까 김민수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 아이만큼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신탁 설정이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미나가 커서 공부하고 싶을 때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인복지관 기부금은 5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은 3천만 원으로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다니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더 많이 기부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생활비로는 약 3천만 원 정도 남으시네요. 제주도에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모든 서류가 완성되고 나서 김민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신중하고 의미 있게 재산을 정리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다들 가족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유산이죠. 김민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교육과 경험은 평생 그 사람의 것이니까요.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제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 미나는 제가 없어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정우와 윤지영이 그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부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노인복지관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곳이고 아동복지시설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니까 보람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미나 사진을 바라봤어요.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는 작은 사진인데 미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나야, 할머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렴. 사진 속 미나가 저를 향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바리스타 수업에 갔을 때 영자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혜윤 씨, 오늘 표정이 참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중요한 일을 하나 마무리했어요. 어떤 일이요? 제 나름대로 유산을 정리했어요. 영자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산이요? 아직 그런 거 생각하기에는 이르지 않아요? 아니에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요. 영자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더 묻지 않았어요. 아마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수업에서는 라떼 아트로 하트 모양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어요. 박서준 강사가 박수를 쳐주면서 칭찬해 줬습니다. 정혜윤 씨,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이제 진짜 바리스타다운 커피를 만드시네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평생 새로 배운 기술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마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해시태그 챕터 11 자기 성취. 바리스타 교육을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시니어 바리스타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정혜윤 씨, 어떠세요? 주 3일 정도만 나오셔서 카페 운영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복지관 사회복지사인 이수진 씨가 제안했어요. 아직 30살 안 된 젊은 분인데 할머니 뻘 되는 저를 정중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박서준 강사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정혜윤 씨가 가장 실력이 늘었고 무엇보다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배운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니 뿌듯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편하게 일하시면 돼요.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지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따뜻한 이야기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는데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첫날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만든 커피가 맛없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고요.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손님은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을 다니시는 70대 할아버지였어요. 평소 인사만 나누던 분이었는데 제가 바리스타 일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동안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평소 연습했던 대로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물 온도도 확인하고 추출 시간도 재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모금 마시시더니 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 이거 맛이 정말 좋네요. 시중 카페 못지않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손님의 칭찬을 받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하루 동안 10명 정도의 손님들이 오셨는데 모두들 만족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커피 누가 만들었어요? 정혜윤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이번에 새로 오신 바리스타예요. 정 선생님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커피를 만들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영자 씨도 카페에 놀러 왔어요. 혜윤 씨 정말 멋있어요. 진짜 바리스타가 됐네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재미있긴 해요. 손님들 반응이 어때요? 다들 맛있다고 해주세요. 그게 제일 기뻐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매일 오전에 오시는 할머니, 점심시간에 오시는 복지관 직원들, 오후에 오시는 할아버지들까지 제가 만든 커피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정바리스타, 오늘도 라떼 하나 부탁해요. 어느새 손님들이 저를 정바리스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 정혜은에서 따온 호칭이었는데 똥덩어리라고 불렸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라떼 아트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더욱 좋아해 주셨어요. 하트 모양은 이제 능숙하게 그릴 수 있게 됐고 잎사귀 모양도 조금씩 연습하고 있었어요. 와, 정바리스타 라떼 아트 정말 예뻐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라떼를 사진 찍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65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또 다른 제안을 받았어요. 정혜윤 씨, 다음 달에 제주도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가 있는데 참가해 보시지 않을래요? 대회요? 네, 제주도 내 복지관들이 함께 주최하는 작은 대회예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의미 있는 행사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대회라고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 실력이 부족할 것 같기도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분들 아닐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성과 열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혜윤 씨만큼 정성스럽게 커피 만드시는 분 못 봤어요.
이수진 씨의 격려에 용기를 내서 참가하기로 했어요. 영자 씨도 응원해줬고 박서준 강사도 특별 연습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집에서도 라떼 아트 연습을 하고 복지관에서도 퇴근 후에 남아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정혜윤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박서준 강사가 걱정해줬지만 저는 즐겁게 연습했어요. 오랜만에 뭔가에 푹 빠져서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제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있었어요. 참가자들도 20명 정도 됐고 관람객들도 꽤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였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50대, 60대 초반이었는데 저만 65이었거든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대회까지 나오시다니. 옆에서 준비하던 50대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용기 내서 나와봤어요. 대회 순서가 되어서 제 차례가 왔어요. 주어진 시간은 15분, 에스프레소 2잔과 카푸치노 2잔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서니까 긴장이 됐지만 평소 연습했던 대로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원두를 갈고 탬핑을 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라떼 아트는 하트 모양으로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제 손이 떨리지 않게 깊게 숨을 쉬며 집중했습니다. 시간 15분이 지나고 제가 만든 커피들을 심사위원들에게 내놓았어요. 심사위원들이 한 모금씩 맛을 보더니 메모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1시간 후에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긴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영자 씨와 박서준 강사가 응원하러 와줘서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요.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3등은 김영숙 씨, 2등은 박정남 씨. 제 이름이 불릴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등은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정혜윤 씨.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1등이라니요? 영자 씨가 제 팔을 잡고 흔들어 깨웠어요. 혜윤 씨, 1등이래요. 1등. 박서준 강사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줬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상장과 트로피를 받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5살에 받는 첫 번째 상이었거든요.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줬어요. 저는 이번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용기 내서 시작하시길 바라요. 제 소감을 듣고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제 귀에는 정말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지관에서는 저를 1등 바리스타 정혜은 씨라고 불러주셨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서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더 많아졌고요. 정바리스타 커피가 제일 맛있다니까? 대회에서 1등 했다면서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더 이상 똥덩어리가 아니라 정바리스타였으니까요.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정바리스타, 커피 맛도 좋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성이 느껴져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매일 아침 카페에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올까, 어떤 커피를 만들어 드릴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65살에 찾은 새로운 일, 새로운 정체성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바리스타 대회에서 상을 받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복지관 카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고 제 커피를 마시러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제주도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수진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혜윤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누군가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요. 이수진 씨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정미숙이라는 분이 직접 가져오셨어요. 정혜윤 씨 여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숙이가 여기까지 왔다니 놀라웠어요. 어떻게 제가 복지관에서 일하는 걸 알았을까요? 언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는데 선생님 일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시더니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보니 두꺼웠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나라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미나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제게 그림을 그려줬다니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미숙이가 쓴 편지와 함께 미나가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미숙이의 편지를 읽어봤어요. 혜윤아, 안녕? 너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봤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커피 만들면서 웃는 얼굴이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같았어. 미나가 할머니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야. 이 그림을 보면 내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질 것 같아서 가져왔어. 너는 옳은 선택을 했어. 자신을 위해 사는 삶 말이야.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숙이가 제 선택을 이해해 준다는 게 고마웠지만 미나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미나의 그림을 봤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치고는 꽤 정성스러웠어요. 색연필로 꼼꼼하게 칠해져 있었고 그림 아래쪽에는 어설픈 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커피잔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로 하트 모양의 김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커피잔 옆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저를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커피 향처럼 따뜻해요. 미나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줬다니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나가 저를 커피 향처럼 따뜻하다고 표현한 게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지금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그림을 그린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림을 책상에 세워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미나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구나 싶으니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확신 말이에요. 미나도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거겠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미나 그림을 다시 한번 봤어요. 미나야, 할머니도 너를 많이 사랑해.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정말 행복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어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니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푸른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어요. 과거는 과거이고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창가에 앉아 마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커피의 향이 방 안에 퍼지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미나가 할머니는 커피 향처럼 따뜻해요라고 했는데 정말 커피 향은 따뜻하고 포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런 거예요.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일이죠.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요리했다면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커피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훨씬 보람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 제 커피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제주도로 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 얼굴에 웃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누군가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카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고 컵들을 정리하는 일상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정바리스타 안녕하세요. 단골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정바리스타 커피 마시면 하루가 따뜻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제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영자 씨가 카페에 들렀어요. 혜윤 씨, 오늘 표정이 더 밝아 보여요. 어제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미나 그림 이야기를 해주니까 영자 씨도 감동했어요. 정말 예쁜 이야기네요. 손주분이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영자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미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주도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바다에 비쳐서 온통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이 석양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후회 없이 제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미나가 그린 그림을 다시 봤어요.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하트 모양의 김 웃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커피 향처럼 따뜻해요라는 글귀.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미나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미나야, 할머니는 지금 정말 행복해. 더 이상 똥덩어리가 아니라 정바리스타야. 내가 그려준 것처럼 커피 향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됐어. 창밖으로 내일 아침의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정혜윤이라는 이름으로, 정바리스타라는 정체성으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65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함께 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